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밥도 잘 챙겨 먹었어요? 조금 늦었네요. 동생 만나서 밥 먹고 노래방도 갔다 오고 그래서 친구들은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도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밥을 먹고 그래서 더 더울 수도 있고. 아무튼 또 책 읽어드릴게요. 비탄. 비탄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다. 비탄 속에서는 상황이 너무 어렵게 보인다. 절대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애정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낭비해버린 모든 세월 같은 생각만 든다. 비탄은 슬픔과 상실을 느끼는 감정이다. 무엇을 하기만 했어도를 되뇌이는 감정이다. 후회, 버려진 느낌, 고통, 무력감, 절망, 향수, 비애, 우울, 갈망,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애통, 비통, 낙심, 비관. 비탄은 어떤 신념 체계나 인간관계, 능력, 사회적 역할, 희망을 잃은 탓에 생기거나 삶에 대한 태도, 전반, 외부 환경이나 제도 때문에 생길 수 있다. 비탄은 이런 느낌이다. 이 일은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야. 너무 힘들어. 노력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돼. 고통에 상처받기 쉬운 감정이 내면에 있어서 바깥 세상을 보면 이러한 감정을 강화하고 정당화할 상처만 잔뜩 보인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 운다. 스스로는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무의욕과는 반대다. 무의욕 상태에서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긴다. 비탄 허용하기. 우리 대부분은 비탄을 억제해 품고 있다. 특히 남자들은 비탄이라는 감정을 숨긴다. 울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억제한 비탄의 양에 두려움을 느낀다. 넘쳐나는 비탄에 압도당할까봐 겁을 잔뜩 먹는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절대 못 그칠 거야. 세상에 비탄이 가득해. 나도, 가족도, 친구들도 인생에 비탄이 가득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비극이여. 그 모든 실망, 박살난 희망이여. 억제한 비탄은 시민성 신체 질환과 기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 감정이 올라오게 놔두고 그 감정을 포기하면 비탄의 수준에서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상실에 대해 비탄이 계속되는 것은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비탄만 쏟아지도록 놓아두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 감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비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미 자부심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감정에 힘입어 용기로 올라간다. 마음속 감정을 직시해 놓아버릴 용기가 있으면 그 힘으로 받아들임의 수준에 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평화의 수준에 이른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비탄을 충분히 놓아버리고 나면 얼굴 표정이 바뀐 것을 친구와 가족이 알아본다.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젊어 보인다. 비탄에는 시한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직시할 용기와 자발성을 얻을 수 있다. 비탄의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완전히 항복하면 10분에서 20분쯤 지나면 감정이 줄어들어 없어진다. 그 후 감정이 멎어 있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비탄이 생길 때마다 계속 항복하면 결국에는 비탄이 없어진다. 완전하게 감정을 경험하도록 자신을 놓아두는 것이 전부다. 비탄의 압도를 10분에서 20분 동안 견디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느 결에 비탄이 사라진다.
비탄에 저항하면 비탄은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억제한 비탄은 수년을 갈 수도 있다. 비탄을 직시할 때는 스스로 비탄에 빠지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쑥스럽다는 점을 인정하고 놓아버려야 한다. 남자들이 특히 그렇다.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해야 하고 넘쳐나는 감정에 압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해야 한다. 감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면 감정을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 도움이 된다. 예로부터 여성들이 경험에서 얻은 지혜의 말이 있다. 잘 울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 사실임을 깨닫는 남자들이 많다. 경험상 과거 상황에 대해 비탄이 올라오도록 놓아두자 지끈거리던 두통이 놀랍게도 거의 사라졌다. 비탄이 올라올 때면 남자는 울지 않는다라는 문장도 함께 떠올렸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놓아버리고 나니 이번에는 일단 울기 시작하면 절대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공포가 올라왔다. 이런 공포가 사라지자 바로 분노가 일었다. 남자에게 감정을 억제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였고 남자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 분노였다. 이런 분노를 놓아버리면서 용기의 수준에 도달했고 그러자 필요한 대로 올 수 있었다. 두통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흐느낌의 급류가 빠져나가자 깊은 평화가 자리를 잡았다. 이후로는 비탄이라는 것을 피할 필요가 없었다. 비탄이 올라오도록 충분히 놓아두어 억제했던 에너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남자는 평화로워지고 자신의 남성성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자기의 남성성이 이제 더욱 완전함을 깨닫는다. 같은 남자인 점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접촉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 그 결과 남자는 보다 일에 적합하고 보다 능력있고 다방면으로 균형있고 보다 성숙하고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할 능력이 있고 보다 동정심 많고 보다 다정해진다. 심리적 측면에서 모든 비탄과 애도는 애착에서 비롯한다. 애착과 의존이 생기는 것은 내면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물건과 사람, 관계, 장소, 개념을 쫓는 것은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다.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런 대상을 활용하다 보니 대상을 아예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에 에너지를 쏟고 외부 대상을 내 것으로 보던 것에서 나아가 그것들이 정말로 나의 확장이라고 본다. 물건이나 사람을 잃으면 자신의 자아를 잃은 것이자 감정 경계를 구성하던 중요한 부분을 잃었다고 여긴다. 물건이나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대변하며 그것을 상실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낀다. 물건이나 사람에 투자한 감정 에너지가 클수록 상실감이 크고 의존적으로 맺은 유대는 잃는 아픔도 크다. 애착이 있으면 의존이 생기고 의존은 그 특성상 상실의 공포도 내포한다. 사람마다 내면에는 아이와 부모, 어른이 있다. 그래서 비탄이 올라올 때면 이렇게 자문하면 좋다. 나의 내면에 있는 아이와 부모, 어른 중 어느 것이 이 감정을 일으키고 있을까? 예를 들어 내면의 아이는 사랑하는 애완견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겁이 나. 무슨 일이 생기면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내면의 어른도 비탄을 느끼지만 어른은 불가피한 일을 받아들인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죽지 않을 수는 없다. 영구적일 수는 없는 것이 삶의 현실이란 점을 내면의 어른은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인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낭만적인 관계는 평생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애완견은 언젠가 죽을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실 감당하기. 상실을 실제로 경험하기에 앞서 애착의 본성으로 인해 상실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먼저 찾아온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상태를 대개 둘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방어한다. 하나는 유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시도함으로써 애착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런 접근법은 유대가 강할수록 잃을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공상에 근거한다. 그러나 바로 이런 꼼수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일이 많다. 상대방은 자기가 구속과 통제를 받는다고 느끼는 만큼 소유 강한 애착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쉬워서 상실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역설적으로 상실을 일으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상실 후 공포를 방어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인하는 심리 기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부인하는 것은 타조가 위험을 피한답시고 모래에 머리만 쳐박는 것과 같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직면하기 거부하는 부인 기제를 볼 수 있다. 사방에 온갖 경고 표시가 있지만 고개를 들어 제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사람은 자신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기 쉽고,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은 가진 증상을 무시하며 치료받기를 회피한다. 정치인은 사회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저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만 한다. 나라 전체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를 알아채지 못한다. 운전자는 엔진 오작동으로 인한 불길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가올 문제가 주는 경고 신호에 주의하지 않았다가 후회한 적이 있다. 상실 후 공포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삶 속에서 타인이나 물건이 갖는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어떠한 감정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쓰일까? 특정 물건이나 사람을 잃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 상실이 예상될 때 상실감과 관련된 다양한 공포를 해결하는 길은 공포가 나타내는 감정 복합체를 해체한 다음 낱낱이 감정 요소를 놓아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해 동안 정든 애완견이 있다고 하자. 이 녀석은 분명 갈수록 늙는다. 그렇지만 녀석이 늙는다고 생각하기 싫다.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 생각 자체를 피한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감정이 경고 신호임을 깨닫는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한다. 내 삶에서 개는 어떤 의미일까? 녀석은 감정 면에서 어떤 봉사를 할까? 사랑, 동료애, 헌신, 재미, 기분 전환. 개를 잃으면 이런 감정상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점을 잘 살펴보면서 공포 일부를 인정하고 포기할 수 있다. 공포를 놓아버리고 나면 부인 기제에 빠져 녀석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에게 둘러댈 필요가 없다. 비탄이나 애도에 따르는 또 다른 감정은 분노다. 소중한 것을 잃으면 경노하는 감정이 빈번하게 생겨 이 감정을 세상이나 사회, 사람들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우주가 어떤 곳인지는 신에게 달렸다는 생각에 결국에는 신에게 투사하기도 한다. 삶 속의 만남이나 소유물은 그리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데서 분노가 나온다. 우리에게 딸려 있는 것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육체조차도 결국에는 포기해야 하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익숙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영원히 딸려 있을 것처럼 느낀다. 따라서 이런 착각을 위협받으면 분노와 분개, 자기 연민이 생기는데 이런 감정으로 인해 억울함이 오래갈 수 있다.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무력한 경로다. 존재의 이런 실상과 직면하면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각자의 철학적 입장이 바뀐다. 한 번의 중요한 상실로 모든 애착과 관계의 본성을 깨칠 수도 있지만 모든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부인하고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 기존 유대를 맹렬하게 강화하기도 한다.
한편 피할 수 없는 상실을 부인하려고 끝까지 조종을 시도하기도 한다. 착각 속에서 마음은 상실을 피하기 위해 전술을 개발하려 든다. 이 전술은 더 착하거나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정직하거나 더 인내하거나 더 충직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약속과 협상으로 신을 조정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인간 관계에서는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별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배우자에게 잘해주고 다정하게 굴고 배려하기도 한다. 무신경하던 남편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보는 대신 갑자기 선물과 꽃을 사들고 귀가하기 시작한다. 부인의 실패하고 조종이 먹히질 않고 두려움을 겪고 나면 암울함 자체, 즉 애도와 비탄에 빠지는 과정이 실제로 일어난다. 놓아버리는 과정을 통하면 이 모든 감정 단계를 훨씬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비탄을 항복하고 자발적으로 저항을 놓아버려 과정이 스스로 지나가 끝이 나도록 놓아둔다. 또한 비탄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부인하고 저항하는 대신 대뜸 뛰어들어 극복한다. 애견을 잃거나 관계를 잃은 일에 대해 잘 우는 것이다. 비탄의 감정은 항상 다양한 죄책감과 결부된다. 상실은 벌을 받은 것이라거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달랐으면 그런 일을 미리 막았을 거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죄책감을 포기하지 않으면 죄책감은 분노를 되살리는 연료를 공급한다. 분노는 인정해 포기하지 않으면 분노는 원망의 형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관계로까지 투사된 분노가 또 다른 상실을 일으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일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죽었을 때 자주 일어난다. 아이를 잃은 부부 이혼율이 90%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다. 원망을 투사한 탓에 아이를 잃은 심각한 상실이 이혼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상실을 낳으며 악화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예로 40세 여성의 경우가 있다. 그녀는 뭐든 잘해주고 배려하는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결혼 생활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러던 중 막내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 아들이 죽자 비탄과 애통에 빠졌는데 격분 반응을 일으킨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격분이 증오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증오했고 병원을 증오했다. 신을 증오했고 남편과 남은 자식들을 증오했다. 경로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육체적으로 사납게 굴며 상대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난폭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몇 번이나 경찰이 출동했다. 결국 자식들은 그 난리와 육체적 학대, 위협적 감정 상태에 겁에 질려 집을 나갔다. 아내의 경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남편에게도 아내는 마찬가지로 격분했고 사납게 공격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마침내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진 남편이 집을 나갔다. 이 아수라장은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었고 여자는 가정을 잃었다. 이후 거의 5년이 지나서야 격분이 가라앉았고 그 시점에서 여자는 삶 전체가 망가져 처음부터 다시 새 삶을 꾸려야 했다. 부정적 감정을 모두 통과하고 항복하고 놓아버리고 나면 마침내 감정이 해소되면서 전처럼 고통을 겪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임은 감수와 같다. 감수하면 여전히 이전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감수할 때는 실상을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미룬다. 감수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참아야지 하는 것이다. 받아들임과 함께 실상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다. 따라서 받아들임의 징후 중 한 가지는 평정이다. 받아들임과 함께 분투가 끝나고 새 삶이 시작된다. 부정적 감정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려나면서
그 사람의 건강한 측면이 되살아난다. 마음의 창조적 측면이 새로운 삶의 기회와 더욱 성장하고 경험한 여지를 얻을 기회를 개척하면서 새삼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서 하는 평정 기도는 많은 이가 따르는 유명한 가르침이다. 신이시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해주소서. 애도와 상실에 딸려오는 갖가지 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각 감정이 만성 정체에 빠질 수 있다. 우울이 장기화되고 부인이 장기화되어 고인의 죽음을 사실상 부인할 수 있다. 또한 노상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상실에 따르는 감정 통과하기를 거부하면 비탄 반응이 길어지고 몸에도 병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과정 이면의 기제는 뒤에서 마음과 몸의 관계를 다룰 때 설명하겠다. 포기하지 않는 감정 속에 에너지를 억제하면 그것이 내분비계와 신경계에서 에너지 균형이 맞지 않는 현상으로 다시 나타나 침술 경락상의 생명 에너지 흐름에 손상을 입힌다. 이렇게 되면 여러 장기에 병이 든다. 주변의 누군가를 떠나보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높으며 특히 배우자가 죽은 사람의 경우 배우자 죽음 이후 1, 2년 사이에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탄과 관련해 죄책감이 생기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한 분노다. 의식적으로 품자니 비이성적인 것 같아 흔히 억제하는 감정이 분노다. 한편으로는 떠난 사람의 좋았던 점을 상상 속에서 더 좋게 부풀리기도 하는데 이때 두 심리의 불일치가 죄책감을 악화시킨다. 그렇게 멋진 사람한테 어찌 화를 내겠는가? 또는 신이 우주의 이반자로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에 화를 내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내면의 치유 같이 공부할게요. 정상적인 학령기. 학교에 들어가면서 당신은 가족 체계를 떠나서 사회화와 기술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현실 검증, 정체성 확립과 함께 몇 가지 능력들을 키워나가면서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12년 동안 학교는 당신의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될 것이다. 학령기는 강한 성 에너지가 잠시 잠잠해진다는 의미에서 잠복기라고 불린다. 학령기 동안 아이의 생물학적 리듬은 생존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한다. 믿음과 희망, 자율성과 의지력, 주도성과 목적 등과 같은 초기 자아의 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인생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사회화 기술로 아이는 협동, 상호 의존 그리고 건강한 경쟁의식을 배워야 한다. 게다가 한 아이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의 학문적인 기술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이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가치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사실 좋은 배움을 위해서는 건강한 자기 존중감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술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학교는 우리의 자의식을 검증하도록 도와주는 장이다. 학교 교과 과정에 적응해서 제대로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인식하게 되며 자신이 근면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학교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는 자아의 힘이다. 우리가 유능하다면 근면해질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있을 자리를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학령기의 과업 성취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에 대해 인식하게 해준다. 나는 유능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대로 될 수 있다. 학령기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놀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노리는 성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들은 모방과 적응을 통해 배운다. 적응에는 상징적인 연기도 포함된다. 소꿉장난 엄마, 아빠 놀이는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구체적인 논리적 사고, 8, 9세 아이들의 경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사춘기가 되어서야 아이들은 추상적인 사고나 사실과 모순되는 명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이상화하거나 우상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상화는 사실과 상반되는 가설을 만드는 것이다. 학년기 아이들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다. 혹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배웠던 걸 기억하는가? 그때 당신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했었다. 학년기 아이들은 사고 과정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이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주로 부모의 실수를 끄집어낸다거나 자기가 부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러한 인지적 자만심은 이 시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흥미로운 현상들을 설명해주는 핵심 요소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종종 자기가 입양되었거나 주워온 아이라는 상상을 한다. 학년기의 아이들의 농담은 주로 바보 같은 어른에 대해서이다. 피터팬 이야기가 이 시기 아이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등장인물들이 절대로 잘하지 않고 바보 같은 어른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지닌 자기 중심성의 중요한 측면은 어른들은 호의적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 가설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 믿음을 붙들고 있다. 언젠가 나에게 초등학교 관리자 그룹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교사를 해고하려고 하자 6학년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었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아주 싫어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어른인 선생님이 잘못했을 리 없다는 아이들의 자기중심적인 가설의 사례라고 본다. 이것은 왜 상처받은 학년기의 내면 아이가 부모나 선생님, 심지어 가해자들을 옹호하거나 변호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 끔찍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마침내 그들을 학대한 성인 가해자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당신 내면의 학년기 아이는 즐겁고 쾌활하고 매력적인 작은 아이이다. 이 아이는 친구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열정적이며 배우는데 호기심이 많다. 성장장애. 그렇다면 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며 학교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강압적인 곳이라고 생각할까? 한 가지 이유는 교육이 종종 정신적인 상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나이에 따라 수평적으로 배정한다. 이것은 모두 10세 아동이 똑같은 성숙 단계에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획일적인 발상이다. 당신의 학년기 내면 아이는 단지 잘못된 때에 잘못된 학년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을 수 있다. 학교와 감옥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보다도 시간이 더 중요한 곳이다. 당신과 내가 같은 시간에 그곳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내가 당신보다 1시간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는 데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당신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만큼 빨리 산수를 배우지 못하면 당신은 산수에서 낙제한 것이다. 산수가 살아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전혀 아니지 않는가. 여기에서의 위험은 당신의 내면 아이가 미숙하다고 낙인찍히는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점수 체계는 그 자체로 아주 수치스럽고 불행한 제도이다. 이것은 아이에게 암기하고 성취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다. 이것은 분명히 완벽주의적이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방식 안으로 인간을 적응시켜 버린다. 모든 완벽주의 체계에서 당신은 절대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은 중독적인 수치심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당신에게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당신은 곧 당신이고 아무도 당신과 같을 수 없다면 당신을 누구와 비교하겠는가? 사실 모든 완벽주의 체계는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게 만든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낙제하게 되면 이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아픔을 준다. 열등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상처를 준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고 해도 그 역시 문제를 야기한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성과 중심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가족 체계처럼 학교 체계 역시 역기능적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전혀 제공해주지 못한다. 우리는 독특한 존재로서 대해주지도 않는다. 이 세상에 누구와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 밀턴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 학년기 내면 아이는 완벽주의 학교 체계에 순응해야 하는 걱정들 때문에 상처받고 파괴되었다. 성공의 기회를 쳐다보며 무기력하게 있다. 낙오자가 되어버리거나 체제 순응 상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천천히 영혼이 살해당한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을게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말더듬을 고치다. 아일랜드에 사는 친척집을 떠난 나는 운전기사에게 글렌달록으로 가자고 했다. 글렌달록은 수개의 호수가 있는 협곡이란 뜻이다. 글렌달록에는 6세기에 수도사 성 케빈이 지은 수도원이 있다. 성지가 된 수도원은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늘 붐볐다. 운전기사는 자신이 아주 어린 시절 심각하게 말을 더듬어서 학교 친구들에게 말더듬이라고 놀림을 당했다고 했다. 더블린과 코크에서 제일 가는 언어치료사와 심리상담사를 찾아가도 차도가 없었다. 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저를 글렌달록으로 데려가셨어요. 성 케빈이 지내던 수도실로 저를 데려가더니 여기서 1시간 자고 나면 다 나을 거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저는 아버지가 제게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그 수도실에서 잠을 잤지요. 일어나니 정말로 말 더듬증이 나았어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말을 더듬거나 웅얼거린 적이 없습니다. 운전기사의 믿음이 맹목적 믿음이라는 점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는 않았다. 그 잠재의식에 내재한 치유력을 발동시킨 것이 바로 그 맹목적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8살 소년이 지녔던 마음가짐 치고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소년은 결국 믿은 대로 이루었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런던에 있는 동안 오랜 친구가 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왔다. 친구는 12살 난 아들 에드워드를 데리고 왔다. 2년 전부터 어둠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에드워드가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다. 나는 아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물었다. 현재의식은 자각하지 못해도 잠재의식은 모든 경험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있었지. 리버풀에 살 때였는데 글쎄 집에 불이 난 거야. 연기에 질식하지 않게 남편이 에드워드를 코트로 덮어서 안고 대피했어. 끔찍했지. 아빠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요. 벼랑간 에드워드가 소리를 질렀다. 문제의 실마리가 보였다. 에드워드가 어둠을 무서워한 것은 당연했다. 아빠가 어둠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다. 나와 친구는 에드워드에게 아빠가 코트로 덮은 이유는 아들을 죽이려던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연기를 들이마셨을 때 일어나는 증상을 설명했고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 화재로 인한 연기에 질식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니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나는 친구들에게 잠들기 전 외우면 좋을 에드워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학원을 건넸다. 집에 돌아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친구 편지를 받았다. 아들이 다 나았어. 꿈속에서 현자가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네. 너는 자유야. 어머니에게 가서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렴. 아주 생생한 꿈이었대. 반가운 소식이었다. 꿈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었음을 잠재의식이 알려준 것이었다.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잠재의식 안에 잠들어 있는 힘을 일깨운다. 잠재의식의 힘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른 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사용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나의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악감정이 든다면 평온하고 침착한 마음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랑은 자유를 가져온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다. 사랑은 감옥문을 열어 갇혀있던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두려움, 원한, 적개심에 갇혀있던 모든 일을 해방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때도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와 말이 중요하다. 현재의식은 자각하지 못해도 잠재의식은 모든 경험을 기억한다. 여기 길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혹시 해가 떨어지면 추울까봐 가디건을 가지고 나갔는데 오히려 덥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바람 자체가 그렇게 차가운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밥을 먹어서 더운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더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씨에 맞게 또 건강도 조심하면서 뭐 음식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또 그런 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이 먹으면서 또 건강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건 마음 건강, 몸 건강이 통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니까 내가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내 마음 자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고 그런 상태인 거고 또 내가 뭐 어떤 것들을 흐트러 버리는 말을 하거나 뭐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면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늘 자기 객관화를 해보고 자기 감정 상태,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내가 사랑해 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고 뱉는 거랑 누구에 대한 욕이나 미움을 담고 그렇게 쏟아내는 것 물론 필요할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모든 일상생활이 그렇다면 그렇게 그런 부정적인 말 그런 단어들을 떠올렸을 때 나의 뇌가 어떤 상태일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런 지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원래 맑게 태어난 영성 자체를 내가 굳이 어지럽게 하고 내 마음도 그렇게 어두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늘 닦아야 될 것은 내 마음 하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인연들을 지어서 만나는 거잖아 현생에. 어변일 수도 있고 선연일 수도 있는데
만나고 있는 인연들마다 소중하게 또 어떻게 잘 돌리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생에 어떤 좋지 않은 어변으로 엮이지 않고 우리가 선연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좋은 마음을 품고 나에게 유익하고 상대에게 유익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즉 나와 친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정신 그런 기운들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가 아프면 우리도 아플 수 있고 누가 슬프면 슬플 수 있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과 정성을 오롯이 집중해서 주는 것, 이것은 가정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전 세계를, 그리고 또 우주로 향하는 그런 기운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 그릇을 키워서 온 세상을 품으려고 했을 때 그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담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좋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꼭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늘 마음 그릇을 키우고 늘 숲을 보세요. 숲을 보고 멀리 보세요. 우리가 우리 당장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과 또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 또 11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이렇게 마음으로도 정리를 잘하고 또 좋은 긍정적인 생각, 감정 상태는 이렇게 최상으로 올려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세요. 저도 생각이 많고 되게 이렇게 막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두뇌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머리를 많이 쓰면 피곤함이 쉽게 오더라고요. 그런 막 육체적인 거를 쓰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제 생각의 주인이 되고 제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늘 좋은 방향을 보러 가고 친구들한테 어떤 좋은 부분을 줄 것인가, 어떤 사랑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남김없이 그렇게 주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친구들이 정말 다 가져갔으면 좋겠고, 정말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냥 이렇게 저와 동시대를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예쁜 사람들인 거 늘 잊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예쁜 사람들인 거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자,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진 마음의 온기, 그리고 체온으로 누군가를 다독다독하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함께 가는 것,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슬픈 누군가를 위로하고 아픈 누군가와 함께 가고 경쟁 심리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같이 가는 길은 어떤 길들이 있을까, 늘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잘 자요. 굿나잇.